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하교수의 고시행정학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RC의 문제가 많으신 분들은 무작정 따라하면 쉽사리 해석되는 하교수의 영문 독해도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행정이론의 6번째 신행정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리하는 부분까지만이라도 제대로 잘 하시면, 행정학의 거의 한 6분의 1, 많으면 5분의 1 정도까지 떼게 되는 거니까 좀 편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정리를 좀 하십시다요. 자, 신행정론입니다. 여러분, 요거 신행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부행정론이라는 게 따로 있었다. 이걸 머릿속에 먼저 알아두시면 정리하시기가 되게 좋습니다. 구행정론이라는 게 있었다. 자, 구행정론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겠지만 행태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1960년대의 월남전 충격, 월남전에서 패했죠, 미국이. 그 다음에 소수민족, 그때는 흑인이었습니다. 유색인종에 대한 문제가 확산되었고, 그 다음에 신구세대의 갈등. 여러분, 요거 주로 이제 히피니 뭐니 해가지고서 구세대에 반발하는 세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게 행태론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행태론이라는 것은, 이것의 원인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이유가 원인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는 우리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어떤 결과를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만 해결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정론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것이 1968년에 미노부르 회의에서 시작이 됩니다. 미노부르 회의에서 시작이 됩니다. 1968년이라는 연대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내용이라는 게 뭐냐? 행정이 해야 될 일은 기본적으로 불리한 소수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 불리한 소수, 지금까지 대접을 받지 못했던 소수 집단을 위해서 더 해주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이다. 두 번째, 변화와 변동에 대응하는 적극적 행정인이 필요해졌다. 세 번째, 행정은 지네가 조직 만들어놓고 와서 이용하세요. 그걸로 이야기를 끝내지 말고 직접 고객이 뭘 원하는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 고객의 참여를 강조를 해줘야 된다. 수익자 지향성과 참여 확대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탈관료제적인 관료제를 벗어나는 새로운 조직 형태를 주장했고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다시 합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를 주장하는 겁니다. 가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바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과학인데 가치가 들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과학적인 겁니다. 여러분, 행정학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행정의 과학화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가치 때문. 이건 상식 문제죠. 행정학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가 개입되면 덜 과학적입니다. 가치 문제만 다루면 비과학적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덜 과학적입니다. 자, 연구 방법으로서는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건데 구행정론에서는 논리실증주의였죠. 현상학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개입된 형태입니다. 어째서 가치가 개입된 거 뭐냐? 현실에 대한 개개인의 지각, 어떤 판단에서 행태가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판단이니까 가치가 들어가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어떤 행태가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걸 연구하는 게 현상학입니다. 자신을 타인의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자신을 타인과 동일시하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그렇죠? 타인의 체험을 자신의 체험과 동일할 수 있는 간주관성을 강조했다.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느낌과
B라는 사람의 느낌과 C라는 사람 것이 있을 때 그것에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주관과 주관 사이에 존재하는 거다고 그래서 간주관성이라는 용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신행정론에서는 미노브루케이, 그리고 현상학, 간주관성, 사회적 형평성, 요건 잊지 않고 정리해 두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형평성의 근거로서는 어떤 걸 들 수 있는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평등, 실적, 욕구입니다. 평등, 실적, 욕구입니다. 이건 머릿속에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평등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이. 예.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인간은 하늘에서부터 어떤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 천부인권 사상이죠. 우리 헌법의 기본권 사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해준다. 의무교육 실시한다. 대표적이죠.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겁니다. 실적은 실력대로, 능력대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인간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난 대로 대우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 실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욕구는 원하는 대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린 게 있었죠. 뭘 얘기 드렸냐? 우리 기본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한계 효용의 법칙이 작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인간은 게으른 존재다. 자, 인간의 욕구 원하는 대로야 갖고 싶을 만큼 다 갖고 싶다. 이렇게 기본일 거고 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100개를 갖고 싶고 사람들이 다 모아봤더니 현재 사회에 존재하는 게 100개밖에 없는데 10,000개나 됐습니다. 10,000개나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원하는 대우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되게 이야기했던 게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가져가고 싶을 만큼만 가져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제 조건이 자기네들은 뭘 생각하냐. 일하고 싶은 만큼 그러면 전부 다 열심히 일할 거다. 사기입니다. 게으르니까 일 안 합니다. 근데 욕심은 크니까 다 갖고 가고 싶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게 뭐죠? 기본적인 욕구에 따라서 배급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형평성 근거 세 가지인데 평등, 실적, 욕구다. 평등은 다 똑같이, 실적은 차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욕구는 원하는 대로. 이 세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찾아내시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행정론입니다. 자, 비교행정론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으면 됩니다. A라는 나라를 연구하기 위해서 B라는 나라와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와 행정체제와 행태를 연구함으로써 일반 이론의 정립과 행정 개선을 위한 전략을 추출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여러 국가의 행정체제와 행태 연구하는 것이 비교행정론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면 어떻게 일반 이론이 정립될 수 있습니까? 이 나라 비교하고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각각의 특성을 따져서 보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저런 나라에서는 저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문화횡단적 연구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러분 요게 종단이고 위아래가 종단이고 옆으로가 횡단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종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선후가 존재합니다. 되셨죠? 시간적 흐름이 들어가 있는 게 종단적 연구입니다. 횡단적 연구라는 것은 일정한 시점에서 A, B, C, D라고 하는 나라를 비교하면 문화 횡단적 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행정론은 문화 횡단적 연구입니다. 옆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문화 횡단적 연구.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면 종단적 연구. 이거 비교행정론은 일정한 시간대에 A, B, C, D를 비교하는 겁니다. 문화 횡단적 요구입니다. 자, 이 비교행정론이 발달하게 된 것은 행정의 과학화 추구 노력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과학화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일반화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과학화라고 그랬습니다. 과학화의 출발점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의 출발은 간단해요.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려는 노력하고 비교를 통해서 그 결과를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행정의 과학과 추구 활동의 본인이었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외국 원조 계획을 해줍니다. 마샬 플랜, 콜롬보 계획,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원조 계획을 하는데 이때는 그 외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랑 어떻게 다른 걸 알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특히 아실 게 뭐냐면 미국이 유럽에 원조를 해줬던 마샬 계획, 마샬 플랜은 거의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원조 계획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아프리카는 문제가 뭐였냐? 원조 액수에 비해서 독재화가 더 심해졌답니다. 외국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비교행정론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유럽 학자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을 비교할 기회가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비교행정론이 발달하게 됐고요. 네 번째, 비교 정치론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행정학은 정치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비교행정론도 비교 정치론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접근에서 기능적 접근 방법으로 접근 방법이 바뀌어갑니다. 제도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제도는 법규와 관련되는 거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된 형태의 어떤 구조 같은 것을 연구하는 것이 제도적 접근 방법이고, 기능적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로 그것이 점점 낮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포드재단의 재정 지원을 받은 비교행정연구의 Comparative Administration Group이라고 해서 CAG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비교행정연구회가 열심히 학회 활동도 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하다 보니까 비교행정이 많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리그스라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비교행정론이 이렇게 뒤에 세 가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리그스가 주장하는 비교행정론의 접근 방법이 아닌 것 어느 겁니까? 이렇게 했을 때 뒤에 세 가지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등장하면 틀린 거죠. 그렇죠? 규범적 연구, 이건 아까 말한 법과 제도를 연구하는 게 규범적 연구라고 그랬습니다. 가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실증적 연구, 실제로 있는 사실을 가지고 연구하는 겁니다. 개별 내적 연구는 하나하나 연구를 하는 것에 비해서 일반 법칙적 연구는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전체에 통용될 수 있는 어떤 이론을 만들어가는 게 일반 법칙적 연구입니다. 비생태론적 연구, 이건 환경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거에다가 생태론적 연구는 환경 문제를 고려한 게 된 겁니다. 되셨죠? 예, 이 세 가지 것 잊지 마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일반 법칙적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체 다 하게 되면 아까 전체라고 하는 거 생각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체제 이론이었죠. 체제 이론의 문제가 뭐였죠? 비교 연구하기, 아까 연구하기 어렵다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범위를 좀 줄여서 특정 부분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비교하면 어떠냐라고 해서 등장하는 것이 중범위, 가운데 정도의 범위, 중간 정도의 범위로 연구하자는 게 중범위 이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비교행정론은 전체를 놓고 연구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더라. 그래서 범위를 좀 줄여서 하자. 뭐 할 거냐? 우리가 관료제를 연구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나라의 관료제만 연구하는 형태. 이렇게 되는 것이 중범위 이론입니다. 자, 발전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발전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회 기능의 분화, 기능이 그냥 뭉뚱그려 있을 때보다 나뉘는 것이 발전이다. 변화가 심한데 변화 대응 능력이 늘어나면 발전이다. 그 다음에 계획된 방향으로의 변화도 변동이다. 우리나라 같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러면 계획된 변동이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발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균등한 배분도 발전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발전 행정이 주로 다룰 것은 주로 이 세 번째 이쪽의 이야기입니다. 자, 발전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이 국가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발전 계획을 중시하고 행정 이념으로서 효과성을 중시하고 변동의 여건으로서 쇄신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인을 강조하는 것이 발전 행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발전을 행정이 이끌고 나가자는 거예요. 국가 발전을. 행정도 있고 사회도 있고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굳이 행정이 이끌고 나가야 됩니까?
요건 여러분이 주로 발전행정이 강조됐던 발전도상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발전도상국은 거의 대부분이 식민지 경험을 거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었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경제권 안 줍니다. 정치권 안 줍니다. 교육 안 시킵니다. 그런데 어디는 중간까지는 허용했느냐? 그 나라를 다스려 먹어야 되니까 행정을 통해서 그 나라 민족, 국민을 다스려야 되다 보니까 이 중간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싹 빠져나가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그래도 나라 전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만 알고 있냐? 행정관료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과장급 정도의 행정관료들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나라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발전행정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만 한 두세 가지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발전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은 4가지나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미국이면 미국의 자기들 입장에 맞춰서 발전이라는 걸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서양의 입장만 강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이 선도적 역할을 하다 보니까 행정의 비대화, 독주화, 독재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이끌고 나가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처방과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범, 가치가 강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 발전에는 공헌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 목표 달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결과, 목표 달성이라는 건 결과, 아까 말한 체제 이론에서는 수입 전환 산출 중에서 산출에 해당되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쩌고 하는 이 투입 기능이 소홀해지기 소홀해집니다. 여기서 특히 알아야 될 것은 서구적 편견이 심하다. 행정의 독주와 비대화가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투입 기능이 소홀해진다. 이 3가지는 절대 잊지 않고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건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뭐 발전행정을 이야기했는데 국가 발전의 단계, 우리 이제 그 행정학의 효시라고 하실 수 있는 박동수 교수는 이와 같이 5단계로 구분했는데, 여러분 생각하시면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분야입니다. 첫째, 나라가 만들어줘야 되죠.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형성이 돼야 되죠. 국민 형성이라는 것은 국민을 하나의 마음으로 묶는 게 국민 형성입니다. 다 각각 소리내고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국민을 하나로 묶어가는 게 국민 형성이라고 하고, 그와 같은 묶어진 힘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경제 발전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분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복지 문제로 되겠습니다. 발전을 통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다음에 분배, 복지 문제로 가는 것이 국가 발전의 단계다. 국가 형성, 국민 형성, 경제 발전, 참여, 분배, 이 5단계를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패러다임이라는 용어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저서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거 뭐 구구이 설명되는 거 따로 설명하자면 제 얘기 들어보시죠. 어떤 연구를 하는데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아무거나 갖고 너 이거 연구할, 이게 아니고 어떤 연구 대상을 가지고 어떤 연구 방법을 써서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을 이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모르더라도 패러다임이 형성돼야 정상과학이다. 이것은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패러다임이 없으면 정상과학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없으면 정상과학이 아닙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70년도에 책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정치하는 사람 치고 패러다임 이야기 안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패러다임을 이야기했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패러다임이 형성돼야 정상과학인데, 이 패러다임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형성되기 이전에서 패러다임이 형성된 정상과학 단계를 밟다가 이
합의가 된 부분이 언제까지나 유지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점점 다른 의견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점차 변칙들이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변칙이 만들어지고 이게 변화가 계속 하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변칙이 더 많아지면 이 변칙이 많아진 쪽으로 패러다임 형성이 돼야 되죠.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과학혁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패러다임이 형성돼야 정상과학이고,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현상을 과학혁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매트릭스라는 영화 3편을 잘 보시면 이 패러다임과 변칙성, 과학혁명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꿰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영화를 한번 보시고서 다시 저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정변수라는 것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행정변수는 결과적으로 어떤 행정현상을 불러일으키느냐 하는데 결정짓는 요인이 행정변수입니다. 행정변수가 독립변수고 원인변수고, 행정현상은 종속변수고 결과변수입니다. 됐습니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원인이, 아까 우리 생태론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독립변수고 원인변수고, 행정현상은 종속변수고 결과변수다. 잊지 마십시오. 이거 시간의 앞뒤일 뿐이지 중요하다 나쁘다는 것 자체는 없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행정변수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것도 제목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구조, 인간, 환경, 발전인. 4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구조는 여러분 공식화, 제도화, 법규화, 규범화 다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것에 따라서 일정한 구조를 맞춰서 그러한 구조가 갖춰져야 결과적으로 능률적이 되겠구나. 이쪽이 연구하는 것이 구조를 행정변수라는 연구입니다. 인간은 사이먼의 행태론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 안에 어떤 인간이 들어와서 일하냐에 따라서 조직의 능률이 달라진다고 보는 게 인간이고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행정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태론, 체제론, 비교행정론이 다 여기에 속했고요. 발전인은 기본적으로 발전행정론과 신행정론이 대표적인데, 요 발전적 가치관적인 대표적인 것에 확장되는 파이론은 여러분이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컨스탄트 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컨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파이, 우리가 먹는 파이입니다. 지속적인 똑같은 크기의 파이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참여자가 늘어나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컨스탄트 파이에서는 경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문제가 나타나서 발전하지 못하고 싸우다가 자체적으로 망합니다. 그런데 확장되는 파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치관을 좀 바꾸는 거 어떻게 하느냐?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2보다 더 큰 숫자가 나타날 수 있고, 5이 했는데 10만한 숫자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과 협력해서 일을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발전적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파이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조직을 정의해버리면 절대로 남과 협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걸 뺏으려고만 하죠. 그런데 협력해서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장되는 파이론, 파이가 커질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라면 그만큼 더 발전의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변수는 구조, 인간, 환경, 발전인 또는 발전적 가치관인데, 여러분이 머릿속에 절대 잊지 마실 것은 이와 같은 순서로 나오는 것 자체가 다 행정을 변화시키는 원인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원인입니다. 독립변수죠. 원인변수죠. 거기에 따라서 행정은 종속변수고 결과변수로 나타나는 거다.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9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